네, 안녕하세요. 저는 DB금융투자에서 미디어 담당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신은정이라고 합니다. 거기 아닌데 여긴데. 아, 여기요? DB금융투자에서 미디어주 이번에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꼽힌 신은정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되게 동안이죠. 근데 동안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 젊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네. 어리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게 네. 실례일 것 같아가지고 네. 몇 년생이신지. 아, 저는 88년생. 그러면 네, 33살입니다. 네. 33살에 그 애널리스트 데뷔한 게 몇 년도? 18년도죠. 네, 2년 2018. 전에. 네, 네. 그 이제 올해 3년 차. 3년 차입니다. 네. 근데 저희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그 된 거는 2019년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2년 차 데이터를 가지고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뽑혔다는 거예요. 네. 그 시니어들이 많이 좀 긴장해야 되겠죠. 반성하고. 아우, 아니죠. 운이 좋게 걸려서 네. 겸손의 말씀이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비결 이런 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비결까지는 뭐 없고 열심히 이제 회사랑 컴하고 시장 뉴스들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 같은 거를 좀 많이 보고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 거 좀 실시간으로 좀 일핑계 되면서 많이 보고 있죠. 네, 그런 게 아마 회사에서?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서 드라마 보고 있어도 되겠다. 회사는 이거 나가나요? 네. 그럼요, 나가야지. 괜찮아요. 집에서만 편하게 봅니다. 네. 회사에서 네, 안 네. 본다고? 네. 처음에 그러면 미디어주를 내가 하고 싶다고 네.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해서 미디어주를 맡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통신을 먼저 맡게 됐는데 아무래도 약간 말랑말랑한 섹터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볼 거면은 이제 미디어 광고로 같이 확산되는 게 좀 그림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센터에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하겠다라고 넙죽 받았었죠. 근데 미디어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 뭐 드라마 제작사도 있고 광고 대행사도 있고 뭐 마케팅 회사도 있고 네네, 종류가 되게 많죠. 네네, 그쵸.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보는 미디어 업종들은 주로 콘텐츠, 이제 말씀하셨던 뭐 드라마, 영화 제작사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광고를 좀 많이 보고 있죠. 광고 안에서도 광고 대행사 그리고 이제 미디어 랩사라고 해서 대행사랑 이제 매체 사이에 끼어 있는 종목들 그렇게 좀 크게 보면은 콘텐츠, 광고, 뭐 미디어 랩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로는 어디가 제일 크다고 봐야 돼요? 최근에? 아무래도 시총으로 하면은 CJ ENM이랑 드래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컨텐츠가 거의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래곤은 스튜디오 드래곤. 네, 네. 근데 사실 그 미디어 투자할 때 드라마만 열심히 보고 광고 열심히 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네. 거기에도 특정 뭔가 지표라는 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분기면 분기마다 아니면 월별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데이터들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온라인 광고 협회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월간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온라인에서 노출형 광고가 얼마나 팔렸는지 그리고 모바일에서 동영상 광고가 얼마나 팔렸는지 한 3-4개 항목을 월별로 올려주고 분기별로도 올려주니까요. 그 숫자를 보면서 약간 트렌드를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매체가 또 많이 광고를 수주했는지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네이버,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 정도가 탑3인데 이 정도 업체들의 또 흐름을 알다 보면은 뭐 네이버 실적까지도 조금 볼 수 있겠죠. 아하. 네. 온라인 광고 협회 네. 그 안에 목록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네. 곳에 들어가면 네. 데이터가 있다. 아하. 요게 근데 그 각 기업별로 뭐 수주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네. 그 광고를 집행한 그 실적들은 나오지 않고 이제 총 네. 수로 나오는 거죠. 총 국내에서 뭐 얼마나 집행됐다 뭐 이 정도 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윗단으로 더 가다 보면은 되게 그 이제 경기에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네, 네. 광고주도 어차피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네. 이제 실적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마케팅 네. 비용도 줄이게 되니까 그렇죠. 광고 기획사들에게도 또 뭐 랩사에게도 네. 타격이 올 거고. 네. 최근에 그럼 그런 트렌드나 흐름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런 상황은 사실 전체 광고를 얼마나 썼는지 이제 TV랑 그런 거 다 포함해서는 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회사랑 주로 컴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보통 아니면은 이제 CJ ENM 같은 경우는 월간으로 IR 팩 같은 거를 공시를 하는데 네. 이게 엑셀 파일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15초당 광고 단가가 얼마인지 월별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뭐 만약에 아쌀 연대기라고 치면은 15초당 2천만 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CJ ENM 채널이랑 지상파
3사의 거를 공시를 해요. 그래서 그 가격이 이제 프로그램 따라서 공시가 되겠지만 뭐 달라지겠지만은 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그 금액이 낮아진다든가 아니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또 더 높게 받는다든가 약간 그런 트렌드도 알 수 있죠. 아하. 네. 그러면은 요즘에는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최근에는 사실 그때 방금 말씀드렸던 아쌀 연대기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건 좀 그때 됐죠? 네. 2천만 원 찍고 그 뒤로 2천만 원을 찾아볼 수는 좀 없었어요. 1,750만 원이 최고였습니다. 15초당.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기사 그런 좀 대형 작품들, 예, 대작들이 좀 나와줘야 광고 시장도 조금 활기가 네, 나타나는 네. 건데 약간 네. 그런 요인도 있겠고 네, 네. 경기가 좀 부진한 영향도 같이 있는 네, 거고. 네. CJ E&M 같은 데서도 뭐라 해야 되나? 여기는 이제 콘텐츠 회사이기는 한데 네. 콘텐츠만으로만 보기도 조금 쉽지는 않잖아요. 콘텐츠가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광고 수익이 높아진다라고 네. 비례해서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CJ E&M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19년까지만 해도 여의도에서 이제 많은 기관들이 좋아하던 종목이었는데 네. 애널리스트들의 탑픽도 많았고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컨텐츠가 좋아서가 투자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게 컨텐츠가 좋다를 못 뛰어넘은 거죠. 그 광고비가 말씀드렸다시피 2천만 원을 뚫고 올라서 계속 올라가야 이제 넘치는 제작비를 이제 상쇄를 시킬 텐데 그렇죠. 그거를 뚫고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미디어 영업이익 실적이 조금씩 부진을 했었고 올해 초에는 이제 얘네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연결로 들어오는데 드래곤을 연결해서 제외했을 시 적자였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좀 그 늘어나는 제작비보다 광고비가 훨씬 더 좋아야 하는 탑라인이 올라가야 하는 구조라서 조금 요즘에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J E&M은 그러면은 미디어와 나머지는 콘텐츠 이렇게 나누면 영업 사업이요. 네네. 영업이요. 그 미디어 안에 콘텐츠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커머스, CJ 오쇼핑이 들어온 거, 그리고 영화 이제 투자도 합니다. 그런 거 영화 투자에 대한 수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좀 핫했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E&M이 만들고 거기서 나온 음원 수익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공연 대행도 하고 그리고 얘네 안에 서브 레이블들이 굉장히 많아요. AOMG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다 밑에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지분들이 뭉쳐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다 음악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아하. 멀티 종합 컨텐츠 회사죠. 그렇죠. 네. 미디어, 커머스, 영화, 음악 이렇게 네, 그쵸. 그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큰 게 역시 미디어 미디어와 콘텐츠고 커머스입니다. 네. 커머스도 크고 네. 되게 복잡하다. 좀 복잡한 그쵸. 회사죠. 네. 그 미디어 회사 하나만 보기에도 네. 여러 가지로 좀 체크할 것들이 굉장히 네, 많고 네, 네. 이 하나가 그냥 복합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복합 기업이죠. 실제로 분석하실 때도 좀 힘드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커머스 같은 건 제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통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조언도 좀 얻고 약간 그렇죠. 실적 추정할 때나. 약간 그런 커머스로 나타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 IP라든지 커머스는 상표권이라든지 네, 그런 것보다는 오쇼핑, CJ 홈쇼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홈쇼핑 연결로 잡는 것들. 네. 그것까지도 같이 추정을 해야 되는. 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좀 어려워서 네, 좀 힘들죠. 어떻게 유통 쪽 애널리스트 유통 쪽, 같이. 네, 같이 보죠. 아하. 그분이 이제 다른 홈쇼핑사들도 계속 이제 팔로우하고 계시니까 네,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눠서 볼 때는 아까 콘텐츠 네. 미디어 쪽하고 광고 쪽하고 네, 이제 네. 큰 분류로는 나눠서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주린이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냥 아스날 연대기다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 또 대장 있었죠? 히트작?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네. 선샤인. 그냥 왜 상품 하나가 좋아서 그 회사 주식을 사는 분들 많듯이 콘텐츠 하나에 꽂혀서 그 회사 네. 주식에 꽂히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네. 그게 광고 수익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봐야 한다. 이것도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한데. 네. 드래곤이나 다른 중소형 제작사들을 보면은 그 말씀하신 방법이 19년 초까지는 통했던 것 같아요. 중소형사들,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네. 회사들.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트리 중소형사들 딱 드라마만 제작하는 게 딱 포커싱된 애들은 약간 그 전략이 통했죠. 네. 예를 들어서 미스터 선샤인 잘 될 때도 그렇고 미스터 선샤인이 얼마에 팔렸대 잘 재밌더라 하면서 주가가 올랐고 반대로 아쌀 연대기 한번 봤는데 완전 망했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막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고 그리고 옛날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런 거 했을 때도 뭐 만들었던 중소형 제작사들이 잠깐 튀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현상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캐슬이나 부부의 세계 같은 건 좀 최신 드라마잖아요. 네. 그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잘 됐는데 그 보면은 딱 그냥 하는 동안 한 2, 3주 정도만 주가가 반짝 튀고 말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 드라마 제작사들은 이게 얼마에 팔리는지가 중요하고 이 시청률은 그렇게까지 이제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걸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렇게 오래 들고 갈 요소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전에 미리 샀었죠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그쵸. 네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부의 세계나 스카이캐슬 이런 게 뭐 제이 콘텐츠죠 이거는. 네. 어떤 모멘텀은 될지언정 펀더멘털에 장기적으로 좋은 이익을 계속해서 네. 누적적으로 가져다 주지는 또 못하니까. 네네. 이게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유행 따라서 네.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스윙 트레이딩을 위해서 같이 이제 들어왔다가라도 이제 끝물 잡기가 십상이고.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단타 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단타를 치실 거면은 진짜 1회를 보고 이거다라고 느낌이 완전 오잖아요. 그 진짜 거의 도박이죠. 진짜 딱 오면은 딱 샀다가 한 뭐 10회 정도 갔을 때 딱 팔아야죠. 그게 진짜 단타고. 아니 근데 이게 되게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네. 그거는 진짜 단타인 것 같아요. 그 부부의 세계 때도 보시면은 딱 처음에 막 시청률 올라가면서 와 이러면서 올랐다가 이제 끝에 이제 종결할 때쯤에는 다 이제 흐지부지 됐거든요, 주가가. 그런 거 보시면 진짜 그런 측면에서는 단타고, 뭐 만약에 이제 펀더멘털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미디어 업체들이 옛날에는 좀 단타가 사실 많기는 했어요. 시총도 작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요즘에는 시총도 많이 올라오고 시장에서 이제 공부도 많이 돼가지고 그런 작품들로 안 움직이는 걸 아니까 그 보시는 분들도 이 회사가 어떤 작품을 과거에 했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작품이 나올 텐데 뭔가 이게 좀 잘 될 것 같다. 뭐 시장에 뭐 해외에 많이 팔려서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을 픽해서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 제약 바이오주 공부할 때 또 그 회사들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듯이 콘텐츠 제작사들도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드라마가 나오고 그 위에 뭐 어떤 영화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건 좀 꿰고 있는 게 좋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굵직굵직한 대작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네. 기생충이 나왔을 때는 별로 바른손이 안 움직였었는데 나중에 뭐 칸 이런 데서 상 받고 나니까 막 바른손 이행 이런 거 막 며칠 연속 상한가 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정말 작은 테마주성으로 움직였었던 거고 어찌됐든 간에 기관 투자자들도 대작의 흥행 여부를 초반에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다라는 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그 작품으로요? 어떤 그 콘텐츠 회사에 한번 투자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1회가 이제 막 처음 시작돼서 이거 재밌나 재미없나 봐야 되잖아요. 보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야. 정말 눈앞에 깜깜. 이거 월요일을 어떻게 맞이하지? 막 이럴 정도로. 근데 항상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될 게 그 기획사에서는 보도자료를 정말 예쁘게 포장을 해서 내요. 뭐 주인공 누구와 누구와 어떤 스토리, 뭐 어떻게 기대가 된다, 뭐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또 그 드라마가 재밌냐 재미없냐는 되게 주관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게 흥행이 될지 안 될지는 또 데이터 전에 본인들이 또 느낄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보면 쉽기는 쉬운데. 그렇죠. 근데 또 막상 보면 쉽지 않죠. 그래도 증권사가 다루는 미디어주들은 조금 믿음직한 어느 정도 사이즈는 있는 회사들인데 전통적으로 그 옛날로 들어가다 보면은 엔터사들, 기획사라고 했죠. 아니면은 그 콘텐츠 제작사들, 드라마 중소 제작사들 옛날에 상폐된 데도 정말 많고 문제를 일으켰던 적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애널리스트 되시기 전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요즘하고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이 주변에서 좀 보신 케이스나 있으세요? 중소형 제작사들이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이제 중소형 제작사들이 이제 드라마 같은 거를 내기 전에 이제 여의도에도 뭐 얼마 제작비 얼마고 얼마에 팔릴 것 같고 뭐 이런 대박 날 것 같다. 우리 이만큼 비싸게 팔았어를 약간의 사전에 좀 많이 홍보를 과하게 했다면은 그런 것들로 실제로 또 주가가 움직였다면은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도 뭐
엄청나게 뭐 제작비 대비 100%에 팔지 않는 이상 그렇게 뭐 장기적인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숫자로 나와봐야 이제 시장이 좀 믿는 것 같고 그런 소문으로는 주가는 좀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그 미디어주 뭐 벌써 작년이었나요? 그 기생충, 네. 바른손 이해인이 이때도 그랬고 물론 아. 중소형 제작사라고 해서 다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뭐 세상에 나쁜 회사는 없고 세상에 나쁜 네, 주식은 네, 없을 네, 수도 네. 있는데 이제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너무나 또 위험한 리스크가 너무나 클 수도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드라마 제작사들, 네. 뭐뭐 엔터사들은 아니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는데 왜 회사에 남는 돈은 없냐? 아. 영화가 개봉을 해서 대박이 났는데 네. 왜 실적으로는 안 찍히느냐? 아. 이게 굉장한 미스터리 아니면 또 네. 굉장히 리스크 요인, 아, 디스카운트 네. 그쵸, 요인이 그쵸, 된 그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산업적인 어떤 구조적인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지금도 중소형사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킹덤 보셨나요? 그 넷플릭스에 네. 있잖아요. A스토리가 네, A스토리가 만들었고 굉장히 대박이 나고 시즌 1, 2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제작비도 회당 20억 원 정도 하는 큰 대작 수준인데 정작 A스토리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올해도 3월에 킹덤 2가 개봉을 했는데 1분기는 아마 적자였을 거예요. 그 이유가 네. 그 제작비의 딱 몇 퍼센트만 받는 구조여서 네. 제작비의 뭐 10%만 줄게라고 넷플릭스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얘네가 흥행을 하든 못하든 그냥 이 스토리는 이제 100원이면 10원만 먹고 딱 끝인 거죠. 거기서.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이제 넷플릭스가 다 먹는 거죠. 그거 갖다가 부가적인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고요. A스토리 입장에서는. 네. 그 사실 킹덤의 구조는 그 중국 판권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중국을 킹덤에서 팔 수 있는 권리, 그거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지금 중국에 못 팔잖아요. 중국 네. 시장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더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없는 약간 구조에 있죠. 보통 중소형 제작사들이 거의 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콘텐츠를 시장에서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이 회사들은 자기네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제작사들은 좀 불안하게 그냥 다 그 방송국에 그 IP를 내보내지만은 드래곤 같은 경우는 IP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도 팔고 넷플릭스에도 팔고 뭐 해외에도 팔고 뭐 여기저기 다 팔 수 있는 거죠. PPL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다 부가적인 수익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 하나가 있을 때 이 네. 콘텐츠가 재밌다, 재미없다를 넘어서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 구조인가를 확실히 알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걸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 그거는 정확하게 뭐 언론 보도에 명시가 정확하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되게 문제예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회사를 주기적으로 탐방을 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IP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 수가 있는데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그 IP 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는 기사 같은 걸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죠? 네. 원, 투. 네, 그게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전례 없을 정도로 쌍천만을 기록한 거잖아요. 네. 1편도 1000만을 넘었고 2편도 1000만을 네, 넘었어. 네. 그러면 이 제작사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야 정상인데 그쵸. 그 VFX 하는 모 회사가 있습니다. 뭐 회사 이름까지 제가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신과 함께 네. 만든 회사만 다 아실 네, 텐데 네. 쌍천만을 넘겼음에도 회사에 찍힌 돈이 회사에 들어온 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가 이 영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네. 뭐 VFX 이거를 이제 용역 수주를 한 거는 있지만 그거 네. 외에 펀드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에 자기들이 지분율이 얼마고 외부 네, 투자는 얼마를 받았고를 네. 공개를 안 해. 그러니까 투자자 맞아요. 입장에서는 1000만 명 곱하기 관객당 그 네. 뭐라고 하죠? 그 관객당 뭐 입장료 수입 있잖아요. 네, 극장 네. 떼주고 나머지 먹는 네, 거. 네. 이거 다 계산을 해봐도 이 돈이 안 나오는 거야 네, 도대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더욱이 미디어를 더 멀리하게 되고 야 정말 이놈들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약간 그게 진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소형 제작사들은 약간 주가 변동폭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인했는데 알고 보니 IP를 얘네가 없었네 하면서 막 폭락을 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네. 알고 보니까 이 IP가 얘네 게 아닌 경우도 네. 있고 그래서 미디어는 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믿을 만한 회사, 네. 튼튼한 회사, 신뢰성이 높은 회사 그리고 과거에 시장의 신뢰를 깨지 않았던 회사에 네.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텐데 그런 네. 회사가 어디가 있나요?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스튜디오 제일 드래곤.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 탑픽으로 꼽고 계시죠? 네, 지금 제 탑픽이기도 합니다. 뭐가 좋은 거예요? 드래곤이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엄청 좋다라기보다 네. 그냥 하나도 나쁜 게 없는 회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미디어 안에서 보시면은 CJ ENM은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수익이 안 되니까 이익이 안 나죠. J 컨텐트리는 드라마는 괜찮은데 영화가 또 메가박스가 걔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부진하니까 또 선뜻 손이 안 나가고. 그리고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광고 대행사는 해외 비중이 워낙 70% 정도 되다 보니까 걔네 또 2분기가 불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좀 모이는 것 같아요. 아, 안 좋은 거 빼고 네. 빼면 미디어주 중에서는 그래도 콘텐츠 회사 중에서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가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드라마 제작사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드라마 수익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드라마 제작사고 지금 네. CJ ENM 자회사로 있습니다. CJ ENM이 한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보통 TVN이나 OCN에 들어가는 작품들을 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거의 다 만들고요. SBS나 뭐 지상파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2개 정도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방영됐던 더킹 영원의 군주 SBS에서 한 게 이제 드래곤의 대작이었죠. 그래서 그 제작비를 스튜디오 드래곤이 들여서 그 작품을 만들고 이제 CJ ENM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TVN에 너네 틀래? 라고 하면은 CJ ENM이 그래 콜하고 뭐 너네 제작비에 50% 우리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50%가 이제 다시 받았잖아요. 네. 그럼 50% 받고 나머지 50%는 또 넷플릭스한테 가서 우리 이거 동시 방영으로 너네한테 올려줄게 뭐 살래? 이렇게 하면 걔네 콜 5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BEP가 이제 채워지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PPL 같은 거 많이 받고 OST, 뭐 VOD 수익 같은 걸로 이제 돈을 벌게 됩니다. 이익률은 좀 좋아지고 있나요? 네, 보통 이익률이 이제 10%대 정도였었는데 네. 지금 더킹 같은 경우를 작품별로 이제 마진율을 보면은 대부분이 10%인데 더킹 같은 경우는 시청률은 낮았지만은 마진율이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PPL이 좀 굉장히 많았거든요. 들어왔고. 네, 그 거의 작품당 PPL이 막 5개 넘게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가적인 수익이 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BEP 이상으로 받는 게 많으면 마진율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걸 여쭤봤냐면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의미에서 미디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얼마 전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모 군소 제작사가 네. 지상파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아, 약속한 네.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 돈 더 내놔라. 이게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네, 정말 저기 있는 이제 을도 아니고 뭐 갑을병 네. 정 정도 되는 회사가 갑 중에 갑한테 어떻게 소송을 걸어? 다음부터 아. 이 회사 상대로 돈 안 벌겠다는 네, 네, 얘기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지금 가능해진 산업 그쵸. 구조가 됐다고. 네. 왜냐하면 그만큼 뭐 케이블도 그렇고 채널이 네. 많아졌고 넷플릭스 비롯한 OTT도 많아졌고 네. 하니까 제작사들이 아 너네한테 안 팔아. 딴 데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제작사의 지위가 많이 올라왔고 맞아요. 그만큼 제작사의 어떤 수익성도 네. 조금 좋아졌을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물론 그거는 회사마다 숫자로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그게 조금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나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제작사의 위상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네. 수익도 좋아졌다 이렇게. 위상은 높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컨텐츠 힘이 강력해졌으니까. 근데 수익은 아직은 숫자에는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아직까지는 그 제작사가 방송국한테 돈 더 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되지는 않거든요. 보통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블 TVN이나 OCN이나 뭐 JTBC 같은 게 대부분 시청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제이콘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소형 제작사들은 지상파한테 가는데 지상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지상파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돈을 아직은 많이 못 돌려받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IP 보유를 해야 확실하게 수익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그냥 가서 우리 너네한테 안 팔아라는 위상보다는 실제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긴 중소형 제작사가 아무래도 숫자가 좀 나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일례로 키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키이스트. 네, 예. 키스트라는 회사가 그 하이에나를 얼마 전에 김혜수 씨 나온 거. 네, 그게 이제 조금 반응이 좀 좋았잖아요. 네. 그게 작품을 키스트가 IP를 처음으로 가졌어요. 처음으로 가지고 SBS에 방영하고
또 넷플릭스에도 판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부가적인 수익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BEP를 넘어서 마진율이 좀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업계의 위상이 높아진 거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중소형사가 좀 빨리 숫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냥 제작을 해서 제작비만 받고 네.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네. 그 무형의 자산 이거 그냥 방송사에 다 넘기는 구조였는데 네, 네, 네. 이제는 그렇지 않고 직접 이건 우리가 보유할 거야라고 협상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2, 제3의 수익을 네.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 구조를 좀 잘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IP가 강한 회사가 밸류에이션을 더 높이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스타 작가들을 뭐 많이 보유하고 네, 있는 네, 회사라든지 맞아요. 네. 그게 스튜디오 드래곤. 그게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A 스토리도 작가들은 좋잖아요. 네, 작가들은 좋은데 그 회사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IP를 사실 다 갖고 싶겠죠. 근데 이게 IP가 자기 돈을 다 들여부어서 뭐 제작비를 하고 협상도 막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사실 많이 자산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큰 회사일수록 좀 유리하고 캡티브 방송국이 있을수록 유리한 거죠. 그래서 중소형 제작사들은 그 환경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뭐 크지 않은 네. 드라마 제작사를 보면은 예전에는 1년에 한 서너 편을 간신히 네. 만들었다면 이제는 한 10편 정도까지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왜냐면 그만큼 물밀듯이 요구들이 많아지고 네. 있다, 요청들이 많아지고 맞아요.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IP 확보하는 게 일이니까 네. 스타 작가들 막 계약하고 아니면 네. 웹툰 같은 거 IP 네. 사와서 웹툰을 네, 이제 네, 네. 드라마화하고 그런 이제 전쟁들이 벌어지고 네, 있더라고. 맞아요. 진짜 IP를 누가 잘 갖고 있느냐를 봐야겠네. 네,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IP 확보했다 이런 건 그냥 언론 보도에 되는 거. 네, 그런 거는 언론 보도나 이제 보고서 같은 거를 통해서 보셔야 됐고, 그거를 공시를 따로는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 만약에 그게 뭐 매출액의 10% 이상이면 공시로 띄우곤 하는데, 그 정도 큰 규모를 중소형사가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바로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나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에 이 네. 회사가 보유한 IP 같은 게 좀 나오기도 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IP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조금 그러면 깜깜일 수가 있겠네. 네, 그렇죠. 어렵다. 네. 근데 대충 거의 큰 회사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고 네. 중소형사들은 거의 다 안 가지고 있고. IP를 자체 네, IP. 네, 네. 그래서 중소형사들이 이제 협업을 좀 많이 하죠. 네, 그렇죠. 중소형사들은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콘 같은 회사들의 외주를 또 받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건 근데 수익이 별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이. 그쵸. 거의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한 예가 보좌관 그 방영했잖아요. 옛날에 JTBC. JTBC에서 네, 시즌 2까지 방영했는데 그게 이제 뉴랑 제이 콘텐트리의 공동인데 그 뉴가 처음으로 거의 제이 콘텐트리가 원래 IP를 다 갖는 건데 부가 수익에 대해서 우리 얼마만큼 줘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몇 %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것도 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조금 미미하다. 오늘의 거죠. 그 영업 비밀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약간 이런 거 좀 공시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하시겠어요. 그렇죠. 공시 대상이 되면 좋기는 한데, 네. 회사들이 안 밝힐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약간 만약에 제이콘이랑 뉴 정도 같은 데면은 서로 비중이 어디가 높으면은 막 그게 한쪽 주가가 막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공개 안 할 것 같아요. 네. 콘텐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광고주도 이제 많이 커버하시잖아요. 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제일모직, 이노션 있고 요즘에는 디지털 마케팅 컴퍼니들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좀 핫하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는데 전통적인 그 광고 대행사들 네. 요즘 상황은 좀 어때요? 전통적인 뭐 제일기획이나 이노션이 대표적인데 그 두 회사는 올해가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됐어요. 이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 5년 만에 오는 신차 사이클이 있었고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작년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5G 폰이나 폴더블 폰에 이제 돈을 많이 쏟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완전히 좀 그게 망했죠 뭐. 네, 망했죠. 네. 그래서 그 걔네 실적을 보면은 매출 총이익으로 기준을 잡는데 매출 총이익 대비 70%가 해외 매출이에요.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나 삼성전자가 다 해외 매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광고를 많이 쏴서 그쪽에 좀 많긴 한데 그 3, 4월부터 뭐 유럽 미국, 뭐 중국은 그 전이고, 그리고 영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조금 부진했는데 2분기가 아무래도 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올해는 좀 광고 대행사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약간 그 스토리에 좀 네. 의문이 붙는 게 네. 아니 어차피 스마트폰 신형은 봄에 나오고 가을에 나오고 그 다음에도 봄에 나오고 네. 가을에 나오고 그러면 그때도 열심히 마케팅을 할 거고 아. 다음에도 열심히 마케팅을 할 거고 네. 신차 나오는 사이클도 어차피 뭐 7년이나 아니면 요즘에 뭐 5년 이렇게 네, 네, 있고 네. 그러면 이게 보면 전년 대비나 네. 트렌드로 더 어떤 뭐 볼륨적인 측면에서 커지는 음. 약간 이런 거는 생각하기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삼성전자가 폴더블을 사실 작년에 처음 내놓긴 했지만은 올해 폴더블을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팔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서 폴더블 광고를 많이 때리겠구나, 국내에서 많이 때리겠구나라고 예측을 좀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이노션 같은 경우도 현기차가 사이클적으로 좀 신차를 내긴 하지만은 특히 이번 사이클에는 굉장히 종류 수가 많다, 가지수가 많다. 더 많아졌다. 네, 더 많아졌다 하면은 또 돈을 많이 쓰겠구나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갤럭시 노트뿐만이 아니라 네. 노트와 비슷한 시기에 갤럭시 폴드가 하나 더 나와버리면 그만큼 네.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광고 대행사 수익도 네. 좋아질 거다 이런 네, 스토리.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암울하죠. 네, 딱 이런 황금기를 맞았는데 코로나가 온 거죠. 네. 그건 조금 더 그래서 지켜봐야겠네. 그래서 네. 약간은 이쪽은 그냥 관심권에만 두고 천천히 네, 조금, 예. 그렇죠. 주가가 이미 굉장히 또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예 안 볼 건 아니고 지금 사실 근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예 모르니까 어느 정도 관심 주가가 저점이 싸기는 하니까 좀 어느 정도 관심을 좀 뒀다가 코로나가 끝나는 게 보이면은 이제 좀 타도 된다라고 보고 있죠. 다시 기업들이 이제 마케팅에 돈을 네. 쏟아 부을 때. 네, 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디지털 쪽으로는 또 기업들이 돈을 쓴다. 네, 요즘 또 뭐 유튜브 광고 이런 거 엄청 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유튜브 광고가 이제 작년까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성장률이 있긴 했지만은 그만큼 미치지는 못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전체 광고 예산이 아예 줄었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만 계속 지속적인 고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은 줄었고 그 예산 안에서 TV나 이제 신문보다 온라인 광고로 많이 옮겨갔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광고, 배너 광고라고 하죠. 포털 사이트에 뜨는 거, 유튜브 음. 같은 데 뜨는 거.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견조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견조하다지 뭐 성장세가 더 좋다 이렇게 보기에는 네. 조금 한계가 네, 있고.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들도 그렇고 유튜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가끔 올해 광고 수익 너무 안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전체 규모가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쪽. 네, 온라인 그 뭐 인크로스나 나스. 나스미디어 쪽도 좀 페이퍼 쓰시던데요? 네, 맞아요. 주기적으로 좀 쓰고 있고 그 디지털 광고가 성장세가 작년까지는 계속 좋았기 때문에 그 두 회사를 좀 좋게는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시총은 나스가 더 큰데요. 네. 인크로스보다 지금 시총 큰 만큼 좀 사업부가 많습니다. 아까 아. 말씀드렸던 DA 배너 광고도 하고 SA 검색 광고도 하고 그리고 뭐 5개 광고 우리 지하철에 옛날에 야나두 많이 붙어 있었던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도 하고 IPTV 앞에 붙는 광고 VOD 앞에 붙는 광고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DA는 조금 괜찮았는데 검색 광고나 뭐 5개 지하철 5개 광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좋아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었고 주가도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DA만 합니다. 본업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DA가 노출형 광고. 네 배너 광고, 네 배너 디스플레이 광고. 애드입니다. 네, 아, 디스플레이 애드. 네, SA는 검색 광고. 네 서치 애드. 서치 애드. 네. 어렵다. 아무튼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인크로스 최근에 주가 보시면 뭐 엄청나게 올라왔는데요. 네.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DA를 하니까 본업에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얘네가 SK텔레콤이 얼마 전 지분 인수해서 자회사로 됐잖아요. 네. 그래서 SK텔레콤의 이제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겟팅을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얼마 전에 런칭을 했어요. 네. 티딜이라는 상품인데 그래서 그 상품을 런칭하고 그게 일매출이 잘 나온다라고 이제 컨센이 조금 형성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 네, T딜 네, 티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음. 이게 SMS 타겟팅 광고 네. 상품. 이것만 들었을 때 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쉽게 말씀드려서 쇼핑몰 같은 게 있어요. 티들이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네. 그 제품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제 저희 그런 쇼핑몰이 있다고 저희 막 그냥 들어가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고객인 저한테 문자가 와요. 문자가 와서
근데 제 관심사를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요즘에 뭐 이러이러한 화장품 검색 많이 하던데 이러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립스틱이 떴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은 립스틱 나 요즘에 찾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립스틱이 거의 뭐 업계 최저가로 팔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식의 플랫폼입니다. 일종의 쇼핑몰이 온라인 쇼핑몰? 네, 쇼핑몰인데 딱 타겟팅해서 광고를 해주는. 그것도 이제 동의한 사람한테 문자를 네, 보내주는. 네, 동의한 사람한테만.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웹서핑 할 때 뭐 이렇게 배너로 뜨듯이 맞춤형 광고가 뜨듯이 네. 그게 그냥 문자 메시지로 네, 맞아요. 전환된 약간 그런 네, 성격으로. 맞아요. 네. 그거 무섭네. 네, 근데 약간 문자 메시지 받고 아무도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저기 네. 스미싱인 줄 알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전환율이 되게 높다는 거죠. 맞춤형으로 아. 보내니까 딱. 네. 그래, 저 같으면 그 스미싱인 줄 알고 의심해서 더 안 네.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뭐 URL 이런 식으로 보내주니까. URL을 네, 보냅니다. 링크를. 그 네. SKT 고객만. 네, SKT 고객만. 저는 KT라서 안 오는구나. 네. SKT 안에서도 동의하는 고객만.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재밌게 봐야겠다. 뭐 이거는 네. SK텔레콤 쓰는데 나도 그 문자 받아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인크로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네. 문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렸죠. 그래서 좀 장 조정받을 때 함께 조정받으니까 그때마다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하. 네, 조정받을 때마다. 아 맞다. 그 참 꼭 물어봐야 되는데 좀 까먹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 콘텐츠 아니면 광고 쪽 이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서비스업 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무형의 네.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장난 아니게 높습니다. 이게 과거 제조업 위주로 이제 많이 길들여져 있던 분들이 봤을 때는 네. PER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 그렇죠. 10배 중후반 네. 아니면 뭐 한 30배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합리화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인크로스 이게 옛날 아마 자료여가지고 16배일 텐데 지금 아마 22배 막 이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계속 주가가 가는 이유는 사실 티들 같은 진짜 좋게 갈 만한 스토리가 있으면은 저는 밸류에이션은 성장 있는 스토리에는 좀 다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뭐 네. PER 50배 그까이 거. 그렇죠. 제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어떤 거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바. 제바라고 하네.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아무도 의미를 두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만큼 뭐 성장 사업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뭐 제바에는 파이프라인이 있듯이 드라마에는 라인업이 있고 뭐 이제 광고 중소형사 같은 애들에게는 이런 뭐 큰 대형사와의 시너지 스토리가 있다면은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시장에서 좀 용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좋게 언급드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다 밸류에이션 높잖아요. 네. 드래곤도 거의 뭐 올해 기준 예상이 50에서 60배 사이고 그래서 이 업종에서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말하기 좀 이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돈이 많다는 증거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뭐 PER 50배? 아직도 싸네. 뭐 저기 100배에 날아가는 애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작년에 모 건설사인데 PER 2배가 있었어요. 아, PER 2배가 네. 있었어. 영업이익이 2천억이 찍혔는데 시가총액이 4천억이었어. 네, 네.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가치 투자자들 다 묶여 있어 막. 다 파묻혀 있는데 막 네. 저기서는 막 PER 막 50배, 100배 날아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투자하기 더 힘들어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네. 요즘에 그 저희 주식 초등학교에도 댓글로 이 PER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네. 많더라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네,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연준의 출구 전략까지 언급하면 너무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꺾여버린다. 네. 그러면 믿고 기댈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PER 예를 들어서 50배에서 네. 40배까지 떨어질 때 그 손실이 엄청 날 텐데 네, 네. 그걸 누가 설명해 줄 거야? 네. 혹시 그쵸.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은 네, 너무 제약바이오 어려운 애널한테 너무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그쪽에서 고민 먼저 하고 저한테 오는 걸로.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산업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죠? 네. 뭐 더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좀 이런 거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이런 게 좀 어려웠었다. 드라마 제작사들 수익 구조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연습을 이 드라마가 제작비가 얼만데를 이제 언론에서 찾아서 네. 제작비 얼마고 만약에 넷플릭스에 얼마에 팔렸다면 이렇게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비 100원이었다면은 뭐 TVN에 50원 주고 팔고 뭐 이 넷플릭스에 50원 팔고 PPL은 10원 정도 들어왔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익 구조를 약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시나리오를 세워서 약간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조금 더 빨리 이제 들어올 것 같고 머릿속에 그래서 다음 이제 드라마나 그런 거 나오면은 조금 더 재밌게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네. 그 스토리가 들어올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주가 생각만 나지 이거. 들어오고 PPL 같은 게 이제 많으면은 네. 오, 좀 아.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네. 전까지는 PPL 많이 나오면 막 되게 드라마 볼 때 이제 몰입을 방해한다, 짜증난다 이러는데 네. 본인이 이제 투자해 놓으면 PPL 많이 나오서 네, 막 반가운 오, 좋다. 거야. 네, 이렇게 하는 반가운 거죠. 거야. 네. 드라마만큼 재미있게 그 수익 구조도 따져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그 미디어주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꼽힌 신은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